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첫 번째 막장의 후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리고 눈 밑 그늘은 현관에서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보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상 못한 문장이었죠. 사과는 체면 앞에서 제일 먼저 도망치는 아이인데 도망친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말했어요. 저 상견례 사진 일부러 돌렸습니다. 클래스 이미지를 만들어야 입찰이 유리해서 전세 대출도 회사 프로젝트도 다 체면 싸움이거든요. 어머니가 오시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죠. 오늘 너는 사람 같네. 그가 당황한 눈으로 절 보더군요. 그럼 그전에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전엔 내가 룰의 하수인이었지. 그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웃음과 울음이 섞인 소리를 듣는데 제 속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이 실패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남의 통장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만 아니라면 그 순간만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두 번째 막장이 코미디로 변해 나타났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잘못 받은 그 다음 날 우리 동네 단톡방에 강남 잔치 동영상이 돌더군요. 샹들리에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며 사돈댁의 클래스라고 외치는 사회자. 하객들 박수. 고지요. 화면 하단 자막. 벨리 쿠폰 협찬 감사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음이 또 터졌습니다. 초대장은 안 오고 계산서는 오고 동영상은 동네에 오고 세상은 정말 페어하지만은 않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각수 한 번 쳐줬습니다. 브라보, 민경자. 넌 적어도 오늘은 제 시간의 쓰레기를 버렸어. 남의 룰도 같이 버렸고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으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라벨을 붙여야 했죠. 체면류 혼나, 배출유일 상시. 그 밤이 깊어갈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문틈에 카드를 들이밀며 말하더군요. 채무조정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따님과 사위분건으로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비실에 연락을 넣었죠. 오늘 제 집에 제 이름이 아닌 일로 오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주세요. 제 이름으로 온 문제만 제가 받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쩔쩔매며 웃더군요. 아휴, 아주머니, 멋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멋은 대출이자 없이 생긴 멋이라서 더 오래 가겠지. 새벽,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습니다. 창틀 위 먼지가 묘하게 반짝이길래 손가락으로 슥 문질렀더니 먼지가 둥글게 뭉쳐 떨어졌습니다. 소리 하나 안 나고 조용히.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먼지를
먼지로만 보고 살았는데 사실은 빛이 없으면 먼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빛이 있어야 더러움이 보이고 더러움이 보여야 닦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불을 켰습니다. 밝게 닦으려고.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조항을 몇 가지 보강했습니다. 장기요양 우선 지출을 구체적으로, 간병의료거주비 항목을 세분화하고, 임대보증금 자동 집행 트리거를 명확히, 제3자 열람 변경 금지의 지문 확인을 추가하고, 유언 집행자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 정도면 태풍이 와도 안 흔들립니다. 저는 대답했죠. 태풍은 지나가는데 사람은 남거든요. 저는 제가 남고 싶어요. 그 말이 제가 제게 선물한 오늘의 카드였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는 없었지만 카드만으로도 충분히 달았습니다. 칼로리 0, 포만감 100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공사장을 지나쳤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 흔적, 새로 박힌 파일. 순간 눈앞에 어제의 관리비 고지서와 오늘의 조항들이 접쳐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돈으로 빚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계약으로 그림자를 지웁니다. 저는 후자이기로 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내가 서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녁 무렵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야간 알바 시작했어. 유진이도 택배 나가. 우린 우리 힘으로 해볼게. 저는 답장을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내 시간과 내 허리는 너의 자본이야. 다치지 말고 필요한 건 말해. 다만 돈 말고 마음부터. 그리고 저는 주방에 앉아 따뜻한 물을 끓여 작은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밤에 돌아오는 아이에게 줄 말 없는 차 한 병.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말을 많이 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이 없어서 멀어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강남 사돈댁은 오늘도 룰을 말할까? 체면을 말할까? 어쩌면 그들은 평생 그 말만 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새 룰을 하나 배웠습니다. 남의 룰을 버리면 내 룰이 보인다는 것. 제 룰의 첫 문장은 간단합니다. 내 통장은 룰 바깥이다. 두 번째 문장은 더 간단하죠. 초대는 예의의 시작이다. 세 번째 문장은 유머를 조금 섞었습니다. 사람이 체면을 말하면 지갑은 이미 목적지다. 이 셋이면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더군요. 철근 대신 문장으로, 콘크리트 대신 결심으로, 밤 11시를 넘겨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말없이 문턱에 앉다시피 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나 다 알았어. 그는 관리비 고지서가 잘못 배달된 일도,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도,
공증사무소 전화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동영상도 다 봤다 했습니다. 엄마, 마 부끄럽다. 저는 의자를 하나 가져다 주. 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람만 느껴. 그러니까 그건 좋은 소식이야. 그는 제 말을 이해하려 애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도장 너덜거릴 정도로 쓰지 마. 그거 엄마 심장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돌아왔을까. 그러나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기둥이니까요. 집에 기둥이 한번 흔들렸다고 무너지진 않다. 저는 제 몸을 안쪽에서 더 꽉 붙잡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컵라면 뚜껑을 덮어놓고 3분을 기다렸습니다. 3분은 길기도 짧기도 했습니다. 뚜껑 위에 포크를 얹고 지켜보는 동안 오늘 하루의 문장들이 조용히 불어났습니다. 체면은 기포처럼 금세 꺼지고 결심은 면발처럼 빨려 올라와요. 제가 웃음을 삼키며 뚜껑을 열었을 때 김이 제 얼굴을 감싸며 올라왔습니다. 잠깐의 안개 속에서 저는 제 얼굴을 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습니다. 이웃이 들으면 뭐라 할까 싶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 소리를 들을 차례니까요. 자려고 등을 대는데 휴대폰 진동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잠깐 들러도 돼? 저는 대답을 짧게 보냈습니다. 문 열어둘게. 그리고 진짜로 현관문을 단쯤 걸어둔 채로 잤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잠깐 앉았다 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믿음과 경계 사이에 문을 걸어둔 셈이죠. 완전히 잠그진 않았지만 아무나 열 순 없게끔 그 새벽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닫히는 소리에 살짝 깼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냉장고 문이 사르르 열리더니 보온병의 뚜껑이 딸깍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메모지 한 장이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엄마, 잘 마셨어요. 오늘은 울지 않을게. 사랑해. 저는 그 메모를 베개 옆에 올려놓고 다시 잤습니다. 그 메모가 어제의 보험 서류보다, 오늘의 관리비 고지서보다, 내일의 유언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사랑은 서류를 이기는구나. 그러나 동시에 서류가 사랑을 지켜주기도 하는구나. 둘은 싸움 친구가 아니라 방패와 칼이었구나. 아침, 저는 다시 형광 조끼를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남이 흘린 걸 제가 치울 겁니다. 다만 남이 흘린 룰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 표기를 분명히 하여 배출할 겁니다. 강남룰류 혼화, 배출율 상시, 배출 장소, 내 인생 바깥, 그리고 빗자루를 들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죠. 내 통장은
오늘도 룰 바깥이다. 초대장은 예의의 시작이다. 사랑은 설거지통에서 만난다. 이 세 문장을 들고 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오늘따 악보의 첫 박처럼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박자에 맞춰 저는 하루를 다시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남 사돈댁 잔치 동영상은 동네에서 회자됐고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장 국밥집에서 친구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경자씨, 그 사돈댁 이번에 또 뉴스에 나오더라. 강남 어디 빌딩 임차인들이 관리비 안 낸다고. 저는 국밥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시식 웃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선 화려한 건물이 번쩍였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잘못 받아본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고지서 속 숫자였죠. 숫자는 체면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잉크는 금칠이 안 되거든요. 그때 국밥집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을 했습니다. 경자씨, ATM 퇴직했다더니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ATM 퇴직금은 없더라. 근데 퇴직하니까 기분은 100억짜리야. 국밥집 안에선 폭소가 터졌고 순간 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웃음은 빛 독촉보다 훨씬 값지더군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었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어요. 며느리, 아니 사위 유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사실 유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체면이란 게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남들 시선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어머님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무섭다면 그 집 거울부터 가려놓으세요. 저는 제 거울만 봅니다. 상대방은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뜸을 들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은 진실만 비추지 체면은 안 비춰주거든. 며칠 뒤 더 큰 막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우편함을 열었더니 이번엔 등기 우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로펌. 내용은 채무보증 확인서 초안이었어요. 수신인 칸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고 구석엔 사위 유진의 서명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즉, 제 동의 없이 문서를 꾸며놓고 제가 사인만 하면 완성되게 만들어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곧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 이름으로 오는 문서 있으면 수신인 확인 꼭 하고 저한테만 직접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대리 수령 못하게요. 경비 아저씨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말했죠. 아주머니, 요즘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는 각본가가 따로 없어요. 제가 직접 쓰는 중이라 다행이죠. 이 일로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름 도용해서 문서 만든 사람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법무사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위임장 없이 작성된 건 모두 무효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모든 문서에 지문 날인까지 추가하세요. 서류 위조는 체면으론 못 가립니다. 그 말이 묘하게 시원했어요. 위조는 체면으로 꾸밀 수 없다는 말. 그럼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제 손가락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끝. 그 끝에서 도장이 찍힙니다. 그 도장은 더 이상 가족의 체면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제 삶의 권리를 찍어줍니다. 며칠 뒤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식은 치킨과 콜라. 엄마, 우리 둘이 치킨이나 먹자. 오늘은 체면 말고 기름 냄새 좀 맡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이서 식탁에 앉아 식은 치킨을 뜯으며 콜라를 컵에 따르다 거품이 넘쳐 흘렀습니다. 딸이 허둥대며 닦다가 저를 보며 같이 웃더군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란 단어는 치킨 기름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름이 입술에 번지면 체면 따위는 휴지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사람이 체면을 말하면 치킨 뼈는 이미 식탁 밑에 있다. 그리고 껍데기를 치우며 웃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런 시간에 전화라니.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끝났어. 카드 다 막히고 집주인도 보증금 돌려달라 하고 유진이 회사도 계약 취소됐어. 엄마, 우리 이번엔 진짜 도와줘야 해. 안 그러면 길바닥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계좌번호부터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길바닥에 나 앉으면 뭐 어때? 나는 길바닥에서 평생 살았어. 시장 바닥이 내 집이었고 청소구역이 내 거실이었어. 근데 너희는 길바닥 한 번도 안 밟아봤잖니. 이번에 한번 밟아봐.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게 될 거다. 아들은 말이 막혔는지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 나온 건 울음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들 울음소리였지만 제 귀엔 빛 독촉장의 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곧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에 망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어머니 집만 있으면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신탁이고 뭐고 다 취소해 주세요. 어머니, 우리 살려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초대하지 않았을 때 이미 끝났어. 초대가 예의의 시작이라 했지. 예의가 없던 자리엔 내 돈도 없을 거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손주 생각은요? 손주한테는 뭐라도 남겨주셔야죠. 저는 냉정히 잘라 말했습니다. 남겨줄 거다. 근데 그건 내 손주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남긴 자취야. 재단으로, 요양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돈은 체면을 세워주지 못하지만 사람을 살리지. 난 내 돈으로 체면, 대신 사람을 살릴 거다. 통화가 끊기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돈은 내 손에서 나간다. 너희 손으로는 절대 못 간다. 그 생각을 하니 어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현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체면 때문에, 울 때문에 엄마를 지워버렸어. 근데 이제 알았다. 체면은 체면일 뿐이더라.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에서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만. 너희는 늘 이번 한 번만이었지. 근데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냐?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마지막은 내 거야. 내 노후, 내 재산, 내 인생. 마지막까지 너희가 집어삼킬 수는 없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 모습은 불쌍하다 못해 허수아비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사실은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길일 수도 있다. 엄마는 이제 도와주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줄게. 내가 돈 대신 정신을 잡기를.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 가을 바람을 맞았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제 노후에 도착한 작은 편지 같았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다. 그리고 마지막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 남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다가 사돈댁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자씨, 그 사돈댁 결국 다 정리하고 지방 내려갔다더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체면 지킨다고 대리석 현관문은 끝까지 붙잡고 갔다네요. 전세금은 못 지켜도 현관문은 지켰다니. 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현관문은
지켜도 체면은 못 지켰구만.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아내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체면은 대리석에 새기려 하지만 인생은 종이에 남는다. 그리고 그 종이에 찍힌 도장이 맨 마지막 숨이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서랍 속 유언장을 꺼내어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위에 얹힌 제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지막 남은 생을 지켜주는 파수꾼 같았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통장은 오늘도를 바깥이다. 초대는 예의의 시작이다. 사랑은 설거지통에서 만난다. 그리고 체면은 결국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다. 창밖 바람이 제 말을 알아들은 듯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았습니다.